알라딘과 요술램프. 페르시아의 아그라바 시장은 어느 때처럼 시끌벅적했어요. 도둑이야! 빵도둑 잡아라! 빵장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한 젊은이를 뒤쫓고 있었어요. 빵도둑은 바로 알라딘이었어요. 알라딘은 재빨리 지붕을 타고 뒷골목으로 도망쳤어요. 휴, 이제 쫓아오는 사람이 없군. 빵을 먹어볼까? 그런데 옆에서 불쌍한 노인이 침을 삼키며 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라딘은 노인에게 빵을 건네주고 힘없이 터벅터벅 걸으며 생각했어요. 저 궁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한편 궁전에 사는 자스민 공주는 아버지가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자 몰래 궁전을 빠져나왔어요. 북적거리는 시장을 신나게 구경하던 공주는 옆에 있던 사과 하나를 냉큼 집어먹었어요. 그러자 사과 장수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봐요! 사과를 먹으려면 돈을 내요, 돈을! 돈이요? 전 돈이 없어요. 아니, 돈도 없이 남의 물건을 왜 가져가? 사과 장수는 공주의 팔을 확 비틀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알라딘이 얼른 다가가 주인에게 말했어요. 저 아저씨 제 동생인데 머리가 좀 아파요. 정말 죄송해요. 아휴, 어쩐지 좀 이상한 것 같더니만. 알라딘은 자스민 공주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넌 어디서 왔니? 알라딘이 물었어요. 집에서 도망쳤어. 나랑 같이 놀아주지 않을래? 두 사람은 다시 시장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때였어요. 경비병들이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저기 공주님이 있다, 잡아라! 공주는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궁전으로 돌아가고 알라딘은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휴, 그 아가씨가 공주였다니. 공주 생각에 넋이 나가 있는 알라딘에게 망토를 두른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젊은이 부자가 되고 싶지 않나? 엄청나게 많은 보물이 감춰진 신비한 동굴을 알고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나? 그 사람은 못된 마법사 자파였어요. 자파는 동굴 속에 요술 램프를 갖고 싶었지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램프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알라딘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동굴 앞에 다다른 자파가 말했어요. 알라딘, 램프만 가지고 나오게. 동굴로 들어간 알라딘은 자기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와, 나무에 온갖 보석들이 달려있네. 이건 마법의 양탄자잖아. 그 순간 마법의 양탄자가 알라딘을 태웠어요. 램프가 있는 곳으로 가자. 알라딘의 말에 양탄자는 램프가 있는 동굴의 계단 끝까지 휙 하고 날아갔어요. 먼지 투성인 이런 낡은 램프 때문에 여기까지 오다니? 알라딘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램프를 집어든 알라딘이 동굴 입구로 다가가자 갑자기 천장에서 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동굴벽 한쪽으로 몸을 피한 알라딘이 소리쳤어요. 자파, 저를 꺼내주세요. 그러자 소매 끝에서 칼을 꺼낸 자파가 말했어요. 어서 그 램프를 이리 다오. 먼저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혼자서 올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어서 램프를 달라니까. 동굴이 무너진단 말이야. 깜짝 놀란 알라딘은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무너져 내린 돌더미가 동굴 입구를 꽉 막아버렸어요. 동굴에 갇혀버린 알라딘은 한참 동안 램프를 살펴보았어요. 다 낡아 빠진 고물인데 먼지나 닦아야겠다. 옷자락으로 램프를 쓱쓱 문지르자 펑 하고 푸른 연기와 함께 갑자기 커다란 거인이 나타났어요. 우와, 드디어 만년 만에 램프 밖으로 나왔군. 당신은 누구시오? 전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나를 램프에서 꺼내주셨으니까 주인님의 소원을 3가지 들어드리죠. 알라딘은 믿기 어려웠지만 소원을 말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소원은 우선 여기에서 나가는 거야. 지니와 알라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네 소원을 말해봐. 알라딘은 지니의 소원도 들어주고 싶었어요. 저의 소원은 자유를 갖는 거예요. 램프 안은 정말 따분하거든요. 알라딘은 3번째 소원으로 지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니, 2번째 소원은 말이야, 자스민 공주와 결혼하는 거야. 그러려면 멋진 궁전과 많은 보물이 필요해. 그러자 지니는 갖가지 진귀한 보물들을 가득 가져다 주었어요. 알라딘은 코끼리를 타고 궁전으로 갔어요. 많은 보물들을 받은 왕은 공주와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날 밤 알라딘은 공주와 함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한편 알라딘이 공주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자파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나의 램프를 훔친 알라딘 이놈, 너의 행복을 모두 빼앗아버리겠다. 자파는 램프 장수처럼 모습을 바꾼 뒤 알라딘이 사는 궁전 근처로 갔어요. 낡은 램프를 새 것으로 바꿔드립니다. 마침 혼자 있던 공주는 알라딘이 옷장 안에 넣어둔 낡은 램프를 새 것으로 바꾸려 했어요. 이 낡은 램프도 바꿔주나요? 네네, 물론이죠. 얼마든지 바꿔드립니다. 램프를 손에 넣은 자파는 2 손으로 비비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램프의 거인이여, 나의 소원을 들어다오. 알라딘의 궁전과 공주를 얼음나라로 옮겨놓아라. 램프의 요정 지니는 자파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공주와 궁전이 사라진 것을 안 알라딘은 마법의 양탄자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공주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다오. 알라딘을 태운 양탄자는 한참을 날아가더니 수정처럼 빛나는 얼음이 있는 곳에 멈췄어요. 얼음 궁전으로 들어간 알라딘은 한참 만에 모래시계 속에 갇힌 공주를 발견했어요. 램프를 찾아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알라딘은 램프를 찾아다니다 자파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자파가 코브라 지팡이를 들어올려 치려고 하자 알라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하,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라고 들었어. 하지만 당신이 램프를 가지려고 한 걸 보니 지니가 당신보다 훨씬 강한 게 확실해. 그렇지 않소? 약이 오른 자파는 부드득 이를 갈며 말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 지니,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램프의 거인으로 만들어다오. 펑! 으흐흐, 알라딘 잘 봐라. 이제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강한 자는 없다. 자파가 웃으대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며 말했어요.
맞아, 당신이 제일 강한 것 같군. 램프의 요정 자파, 이제 램프 속으로 들어가거라. 아, 안 돼! 내 몸이 으아! 자파는 순식간에 램프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알라딘은 소원대로 지니를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지니는 커다란 입술로 알라딘의 뺨에 뽀뽀를 했죠. 알라딘,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불러. 지니는 알라딘의 궁전을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놓고 알라딘과 공주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모두 잠이 든 깊은 밤 알라딘은 램프를 들고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는 램프를 강에 힘껏 던져버렸죠. 요술 램프는 지금도 페르시아의 강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램프를 꺼내 문지르며 램프의 요정! 하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말이죠.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기르는 양떼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이슬 맺힌 풀잎, 예쁜 꽃들이 피어난 넓은 들판 등 알프스 산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만 보였어요. 하이디에게 친구도 한 명 생겼는데 바로 양치기 소년 페터예요. 페터는 개구장이 소년이지만 하이디에게 아주 친절했답니다. 하이디도 페터를 오빠처럼 잘 따랐어요. 어느 겨울날 하이디는 페터네 집으로 놀러 갔어요. 페터는 앞을 못 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할머니, 문짝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하이디, 나는 앞이 안 보여서 내가 말하는 걸 볼 수가 없단다. 할머니의 말에 하이디는 슬펐어요. 괜찮다, 하이디. 그 대신 소리는 아주 잘 들을 수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께 문짝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든지 잘 고치시니까요. 할머니의 눈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독일로 일하러 갔던 대대이모가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대대이모는 도시의 멋쟁이 차림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하이디를 제가 데려가겠어요. 제가 일하는 집에 몸이 아픈 외동딸이 있는데 그 집에서 자기 딸과 함께 공부하면서 친구가 되어줄 아이를 원한대요. 이모의 말에 할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이디는 몸이 약해서 그곳에 가면 많이 힘들 거야. 염려 마세요. 도시로 가면 금세 튼튼해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모는 하이디를 데리고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하이디는 이모를 따라 도시로 갔어요. 도시에는 큰 건물과 화려한 마차가 많이 있었죠. 드디어 제제만 씨의 집에 도착했어요. 마치 커다란 성처럼 크고 으리으리한 집이었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휠체어를 탄 클라라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 나는 클라라야. 만나서 반가워. 클라라는 아주 친절하고 마음씨 고운 아이였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쌀쌀 맞았어요. 하녀도 가정교사도 하이디를 시골뜨기 아이라며 무시했죠. 하이디는 포근한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마음은 늘 알프스 산에 가 있었어요.
하이디는 클라라와 함께 공부하며 글을 배웠어요. 하지만 언제나 슬프고 우울한 얼굴이었어요. 하이디, 제발 그렇게 슬퍼하지 마. 클라라가 위로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페트가 사는 알프스 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이디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알프스 산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하이디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제만 씨의 집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어요. 이 집에 유령이 나온대. 밤마다 조그만 유령이 집안을 어수렁거린대. 사람들은 이렇게 소곤거렸어요. 하지만 그건 유령이 아니라 하이디였어요. 하이디가 잠을 자다가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집안을 걸어다니는 병에 걸린 거예요. 하이디를 진찰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 아이는 목류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고치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디는 꿈에도 그리던 알프스 산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제만 씨는 하이디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죠. 산에 도착한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하이디가 돌아왔어요. 오, 하이디 잘 왔다, 잘 왔어.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꼭 안아주었어요. 페터와 페터의 할머니도 다시 돌아온 하이디를 반겨주었어요. 매, 매. 양들도 하이디가 반가운 듯 우르댔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랑 페터에게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클라라와 제제만 씨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님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제만 씨에게서 받은 선물도 나누어 주었어요. 페터, 이제부터 내가 글을 가르쳐 줄게. 하이디가 말했어요. 글을 읽지 못했던 페터는 금방 글을 배웠어요. 알프스 산으로 돌아온 하이디는 아주 행복했어요. 하이디가 떠나자 클라라의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제제만 씨가 의사 선생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클라라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클라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십시오. 클라라는 알프스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클라라와 함께 알프스로 여행을 가세요. 그곳에서 하이디를 만나면 클라라도 기뻐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알프스 산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클라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은 하이디는 할아버지, 클라라와 아빠가 함께 알프스 산에 온대요. 하이디와 할아버지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클라라가 알프스 산에 도착했어요. 아, 클라라! 하이디는 한달음에 뛰어가 클라라를 껴안았어요. 제제만 씨와 할아버지도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클라라는 알프스 산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빠, 이곳에 살면 내 병도 나을 것 같아.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제제만 씨는 할아버지에게 클라라를 부탁했어요. 우리 클라라를 잘 돌봐주십시오. 하이디와 클라라는 하루하루 즐겁게 지냈어요. 낮에는 나무와 꽃, 바람과 시냇물을 보며 놀았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클라라가 보이지 않아요. 저런!
클라라의 휠체어는 저기 있는데. 할아버지와 하이디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였어요. 클라라가 두 발로 우뚝 선 채 하이디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이디, 나 여기서 양들과 놀고 있어. 클라라, 내가 두 발로 섰어. 두 발로 섰다고. 할아버지는 제제만 씨에게 얼른 연락을 했어요. 기쁜 소식을 들은 제제만 씨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우리 클라라가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제제만 씨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께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고마운 건 내가 아니라 알프스 산이라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건강해진 클라라는 아빠와 함께 도시로 돌아갔어요. 얼마 후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님이 알프스 산에 왔어요. 영감님의 친구가 되어 저도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알프스 산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길 건너편 부잣집에서 밤늦도록 떠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치르치르가 눈을 끔뻑이며 램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곤 창문에 서서 건너편 부잣집을 쳐다보았죠. 미치르, 저것 봐. 테이블 위에 과자랑 케이크,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어.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미치르도 오빠 곁으로 다가갔어요. 오빠, 우리도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수 있을까? 치르치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뗄나무를 팔아 하루하루 지내는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였어요.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코가 심하게 구부러진 매부리꼬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노래하는 풀이랑 파랑새가 있니? 풀은 있지만 노래는 못해요. 새는 제가 한 마리 가지고 있고요. 새장에 갇힌 새를 쳐다본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파랑새가 아니야. 파랑새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할머니의 두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몸이 아픈 우리 손녀가 파랑새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너희들이 파랑새를 좀 찾아주지 않겠니? 하지만 저희는 파랑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걸요? 할머니는 치르치르에게 기다란 모자를 씌워주며 말했어요. 자, 이걸 받아라. 이 모자는 마법의 모자란다. 모자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를 돌리면 빵의 요정, 설탕의 요정, 모래 요정을 만날 수 있단다. 이걸 가지면 파랑새를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치르치르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 다이아몬드를 살짝 돌려봤어요. 그러자 빵 굽는 아궁이 속에서 포동포동 살이 찐 빵의 요정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푸른 빛에 비단 옷을 입은 설탕의 요정은 접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파랑새를 찾아 떠나거라. 빛의 요정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느새 다른 요정들은 다 사라지고 눈부신 옷을 입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저는 빛의 요정입니다. 먼저 추억의 나라로 가볼까요?
빛의 요정의 말이 끝나자 담쟁이 덩굴 사이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보였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루는 미친 듯이 단숨에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 나의 손주들이 왔구나. 미치르가 할머니 품에 안기면서 물었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너희가 우리를 기억해 주기만 하면 된단다. 그때였어요. 치르치르가 처마에 매달아 놓은 새 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치르, 저것 봐. 저 새의 날개가 파란색이야. 오누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파랑새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 파랑새는 날개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 새는 추억의 나라에서만 살 수 있답니다. 빛의 요정의 말에 미치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치르치르는 미치르를 달리며 다시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빛의 요정은 치르치르와 미치르를 다시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저곳은 밤의 궁전이에요. 저는 빛의 요정이라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곳은 마치 무덤처럼 엄숙하고 어두운 곳이었어요. 기둥도 벽도 마룻바닥도 시커먼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문지기 고양이가 밤의 여왕에게 헐레벌떡 달려와 말했어요. 야, 나무꾼의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파랑새를 찾으러 온 것 같아요, 야. 그때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밤의 여왕 앞으로 다가왔어요. 밤의 여왕님, 파랑새를 찾으러 왔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빌려주세요. 안 돼, 그 열쇠를 주면 큰일 난단다. 하지만 여왕님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지 않나요? 밤의 여왕은 화가 나서 펄펄 뛰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치르치르는 먼저 첫 번째 문을 열었어요. 그곳엔 유령들이 너풀너풀 방 안을 날아다니고 있었죠. 깜짝 놀란 치르치르는 얼른 문을 닫았어요. 두 번째 문을 열었죠. 하지만 그곳에도 파랑새 대신 수많은 병들이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이곳에서 우물쭈물 하다간 병에 걸리고 말 거야. 치르치르가 세 번째 문을 열려고 할 때였어요. 여왕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곳엔 전생이 들어있어! 만일 그것이 나온다면 세상은 큰 난리가 날 거야! 치르치르는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엄청난 힘으로 문을 활짝 열려고 했죠. 밤의 여왕과 고양이와 미치르가 도와준 덕에 겨우겨우 문을 닫을 수 있었어요. 치르치르가 마지막 문을 열자 아름다운 정원이 나왔어요. 그곳에는 수천 마리의 파랑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미치르, 파랑새다! 파랑새가 여기 있어! 치르치르는 얼른 파랑새를 붙잡아 가슴에 안고는 미치르와 함께 밤의 궁전을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파랑새는 찾았나요? 빛의 요정이 물었어요. 그럼요, 여기 있어요. 어? 하지만 파랑새는 깜짝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수천 마리의 파랑새 중에서 진짜 파랑새는 달빛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치르치르는 다시 기운을 내서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오누이는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너도밤 나무가 나뭇잎을 흔들며 속삭였죠. 너희는 나무꾼의 아이들이지? 틀림없어. 전에 본 적이 있거든. 그때 푸른 옷을 입은 늙은 떡갈나무 대왕이 나타났어요. 그 어깨 위에는 파랑새가 앉아 있었어요. 숲속의 나무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치르치르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떡갈나무 대왕에게 말했어요. 떡갈나무 대왕님, 그 파랑새를 저에게 주세요. 너는 우리의 적이다. 내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수없이 해쳤어. 전 그런 건 몰라요. 그러지 말고 파랑새를 저에게 주세요. 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벌을 주면 좋겠느냐? 떡갈나무 대왕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말했어요. 없애버려요. 나무와 동물들이 입을 모아 소리쳤어요. 내가 이 뿔로 확 들이박아 줄까? 황소가 튼튼한 뿔이 나 있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치르치르는 칼을 빼들고 동물들을 노려보았죠. 칼을 보자 뒷걸음질 치던 동물들이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치르치르는 벌벌 떨고 있는 미치르를 감싸주었어요. 그때 미치르가 소리쳤어요. 오빠, 빛의 요정이 오고 있어. 빛의 요정이 나타나자 나무 요정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큰일 날 뻔했군요. 이제 행복의 나라로 가요. 치르치르는 다시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빛의 요정은 치르치르와 미치르를 어느 화려한 궁전 앞에 데려다 주었어요. 궁전 앞에는 행복의 나라라는 표말이 붙어 있었어요. 오누이가 궁전 안에 들어가 보니 행복의 요정들이 둘러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뚱뚱한 행복의 요정, 태산 같은 배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서 와요. 우선 우리 소개부터 하죠. 매일 앞에 앉아 있는 분은 계속 술을 마시는 행복의 요정입니다. 오늘 밤에 하루 동안에 3통의 술을 거뜬히 마셨거든요. 그 뒤엔 통째 구운 돼지를 들고 먹는 분은 배고프지 않아도 항상 먹어대는 행복의 요정이에요. 요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치르치르가 말했어요. 우리는 파랑새를 찾으러 왔어요. 여기에 파랑새가 있나요? 파랑새라고요? 그건 먹을 수 있는 새인가요? 행복의 요정들은 엉뚱한 말만 했어요. 오누이는 다시 파랑새를 찾아 떠났어요. 얼마를 걸었을까요?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이 나왔어요. 하늘은 맑게 개었고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조금 뒤 천사의 모습을 한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진짜 행복의 요정들이랍니다. 아까 본 건 욕심쟁이 요정들이에요. 빛의 요정이 조용히 말해 주었어요. 행복의 요정들은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중 한 요정이 치르치르와 미치르에게 다가왔어요. 치르치르 도련님, 그리고 미치르 아가씨 안녕하세요. 오? 어떻게 저희들을 알죠? 우린 도련님의 집에 사는 행복의 요정들이랍니다. 도련님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우리가 곁에 있답니다. 나는 맑은 공기 행복의 요정.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행복의 요정. 나는 푸른 하늘 행복의 요정. 다른 행복의 요정들도 치르치르와 미치르에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집에 행복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치르치르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요. 우리는 늘 사람 곁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랍니다. 치르치르, 미치르, 어서 일어나렴. 엄마의 목소리에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잠에서 깼어요.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빛의 요정은 어디 갔어요? 빛의 요정?
빛이라면 지금 이렇게 창밖에서 들어오고 있잖니? 엄마, 우리는 잠옷을 입고 여행을 했어요. 여행이라고? 아침부터 무슨 엉뚱한 소리니? 그때였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 어제 그 할머니다. 크리스마스 수프를 만들기 위해 불씨를 얻으러 왔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손녀의 병은 좀 어떤가요? 어머니는 부삽에다 불씨를 담으며 말했어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군요. 그런데 우리 손녀가 되게 산비둘기를 갖고 싶어 하더군요. 그 소리에 산비둘기를 쳐다본 치르치르는 깜짝 놀랐어요. 미치르, 우리 산비둘기가 파랗다? 정말이네. 치르치르는 얼른 세 장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나, 나에게 주는 거니? 우리 손녀가 정말 좋아하겠구나. 며칠 후 할머니는 손녀의 병이 다 나았다며 파랑새를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치르치르가 먹이를 주기 위해 새장문을 열자 파랑새는 창문 밖으로 휙 날아가 버렸어요. 치르치르는 날아가는 파랑새를 보며 생각했어요. 파랑새는 날아갔지만 행복은 사라지지 않아.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화려하고 세련된 옷을 좋아하는 멋쟁이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는 거울을 보며 만족했죠. 정말 근사해. 나에게 딱 어울리는 옷이군. 임금님은 나라 일도 잊은 채 옷 욕심만 부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제공사들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께 신기한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기한 옷이라고? 네,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런 옷이 있단 말이야? 임금님은 신하들 중에 누가 바보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좋아, 당장 옷을 만들어라. 임금님은 제공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옷을 만들도록 했어요. 임금님을 속인 교활한 두 사나이는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하하, 그렇게 쉽게 우리 말을 믿다니. 자, 돈을 받았으니까 어서 일하는 척이나 하세. 제공사들은 바쁘게 일하는 척 했어요. 신기한 옷에 대한 소문은 금방 온 나라에 퍼졌어요. 정말 그런 옷이 있을까? 내 눈에 안 보이면 어쩌지? 신하들도 자기에게만 보이지 않을까 안절부절했죠. 시간이 가면서 임금님도 신하들과 같은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신하들에게는 다 보이고 나에게만 안 보이면 어쩌지? 고민하던 임금님은 다른 사람을 먼저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옷감이 잘 짜여지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임금님은 시종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답죠? 이게 어찌된 일이지? 제공사들을 찾아간 시종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어요. 시종의 눈에는 빈 배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좋은 차는 다루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공사들은 조심조심 옷감을 들어올리는 신용을 했어요.
정말 아름답군요. 시종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거짓말을 했어요. 임금님께 돌아가던 시종은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시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몰라. 하는 수 없이 시종은 임금님께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옷감을 보았느냐? 어떠하더냐? 임금님은 몹시 궁금한 듯 물었어요. 네, 옷감은 아주 훌륭해 하옵니다. 그래? 기대가 되는구나. 시종의 말에 임금님은 크게 기뻐했죠. 며칠 후 임금님은 또다시 옷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궁금했어요. 이번에는 나이가 많은 대신을 보내기로 했어요. 신기한 옷을 구경도 할 겸 다녀오시오. 대신은 재봉사들을 찾아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마침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봉사들은 바늘로 옷을 정성껏 꿰매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나 나이 많은 대신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대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임금님, 아주 훌륭한 옷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 그럼 이번 거리 행진에 입을 수 있겠구려? 네, 그때까지는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의 말에 임금님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종에게도 대신에게도 보인다고 하니 내게도 보이겠지? 마침내 임금님은 직접 옷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많은 신하들이 호기심에 찬 얼굴로 임금님의 뒤를 따라갔죠. 임금님이 도착하자 재봉사들은 호들갑을 떨며 임금님을 맞았어요. 여기까지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이제 곧 바느질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재봉사들은 능청스럽게 옷을 펼쳐 보이는 신용을 했어요. 그 순간 임금님과 신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왜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도 옷감이 보이지 않아. 하지만 그 사실을 들킬까봐 모두들 태연한 척했죠. 그리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임금님의 새 옷을 칭찬했어요. 임금님, 색깔과 무늬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하하,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임금님도 맞장구를 쳤어요. 재봉사들은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겨우겨우 참았어요. 그날 밤 임금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다들 보인다는데 왜 내겐 보이지 않지? 임금님은 밤새 한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임금님의 새 옷이 완성되었어요. 재봉사들은 조심조심 옷을 들고 임금님께 왔죠. 임금님, 새 옷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쏙 드는구나. 임금님은 새 옷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임금님, 한번 입어보십시오. 재봉사들은 임금님께 새 옷을 입혀드렸어요. 자, 팔을 쭉 펴보십시오. 재봉사들이 옷을 입혀주는 동안 임금님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옷감이 너무 가벼워 안 입은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정말 그렇구나. 자, 다 되었습니다, 임금님. 거울을 한번 보시지요. 임금님은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갔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임금님은 속옷만 입은 모습이었어요.
아주 근사합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새 옷이 보이는 것처럼 거짓 칭찬을 했어요. 다들 저렇게 칭찬을 하는데 틀림없이 훌륭한 옷일 거야. 신하들의 칭찬에 임금님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어요. 드디어 임금님이 거리 행진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신기한 새 옷을 보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의 호의를 받으며 행진을 시작했어요. 와, 임금님이시다. 임금님 만세! 임금님께서 새 옷을 입으셨다.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에 임금님은 당당하게 가슴을 폈어요. 여기저기서 임금님의 새 옷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죠. 모두가 새 옷이 보이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때였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른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 순간 거리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대.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제야 모두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임금님의 새 옷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어른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허영심에 가득 찼던 임금님도 어리석은 자기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답니다. 세라 이야기. 세라는 인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영국 군인인 아빠는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크게 성공하여 부자로 살았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세라는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지냈죠. 세라가 7살이 되자 아빠는 세라를 데리고 영국으로 왔어요. 세라야,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곧 데리러 오마. 세라는 아빠가 사준 인형 에밀리를 꼭 안고서 고개를 끄덕였죠. 세라 아빠는 세라를 위해 학교에 많은 돈을 냈어요. 욕심 많은 민턴 교장은 그런 세라를 공주처럼 대해주었죠. 세라야, 이 학교에서 제일 좋은 방을 쓰거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마. 하지만 항상 겸손한 세라는 자기 방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과자를 대접하곤 했어요. 친구들은 착하고 친절한 세라를 좋아했죠. 어느 날 세라가 수업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보니 하녀 베키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세라는 베키가 깰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죠. 세라 아가씨,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잠에서 깬 베키는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세라는 우는 베키를 달래주며 말했죠. 괜찮아. 베키, 피곤하면 내 방에서 좀 더 쉬었다가. 베키는 세라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세라의 11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인도에 계신 아빠가 편지를 보내왔죠. 세라야, 아빠가 굉장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단다. 곧 너를 만나러 영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세라는 아빠의 편지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며칠 뒤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인도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날아왔어요. 그런데 편지에는 세라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를 읽던 민턴 교장의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세라가 받은 생일 선물을 모두 빼앗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세라는 이제 돈 한 푼 없는 고아가 되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곳의 학생이 아니라 베키처럼 하녀가 되는 거다. 모두들 알겠지? 지붕 밑 다락방으로 쫓겨난 세라는 에밀리를 꼭 끌어안은 채 아버지가 보고 싶어 슬프게 울었어요. 세라의 다락방은 쥐가 득실댔고 낮에도 어두컴컴했어요. 다행히 옆방에 베키가 있는 것이 덜 외로웠죠. 민턴 선생님은 세라에게 온종일 일만 시켰어요. 세라, 접시를 닦은 다음엔 빨래를 하거라. 게으름 피우면 혼날 줄 알아. 세라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어요. 어느 날 세라는 심부름을 갔다 오는 길에 동전을 주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던 세라는 그 동전으로 빵을 샀죠. 하지만 빵집 앞에 불쌍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저 아이는 나보다 더 배가 고플 거야. 세라는 아이에게 빵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 이 빵 먹으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아이는 허겁지겁 빵을 먹었어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세라가 어느 날 참새에게 모이를 주려고 다락방 창문을 열었을 때 원숭이 한 마리가 다락방으로 쪼르르 뛰어들어왔어요. 어머 예뻐라. 꼬마 원숭이야 이리 와. 세라는 원숭이와 금방 친해졌어요. 하루는 원숭이가 한밤중에 세라의 다락방으로 찾아왔어요. 세라는 원숭이를 침대에 재워주었죠. 다음날 아침 옆집 창문에서 인도말로 원숭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려다본 세라는 인도말로 상냥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혹시 이 원숭이 찾고 계세요? 고마워요, 꼬마 아가씨. 그런데 인도말을 참 잘하네요. 7살까지 인도에서 살았어요. 세라는 인도 사람과 인사를 나눈 뒤 원숭이를 보내주었어요. 다음 날 고된 하루 일을 끝내고 다락방으로 돌아온 세라는 깜짝 놀랐어요. 늘 꺼져 있던 난로가 활활 타고 있었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세라는 베키를 불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베키, 누가 요술을 부렸나 봐. 이게 꿈은 아니겠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세라와 베키는 근사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느 날 세라 앞으로 커다란 선물 상자가 배달되었어요. 상자 안에는 아주 예쁜 옷과 모자가 들어있었죠. 이 아이에게 부자 친척이 있었나? 그동안 내가 너무 구박을 한 거 아니야? 그날부터 욕심쟁이 민턴 선생님도 세라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도 구두, 장갑, 예쁜 가방 같은 선물들이 배달되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선물을 보내는 걸까? 세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눈이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세라가 하얀 눈을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옆집 원숭이가 눈이 쌓인 지붕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세라는 원숭이를 품에 안고 옆집으로 갔어요. 원숭이가 또 제 다락방을 찾아왔답니다. 고마워요, 꼬마 아가씨. 좀 들어오지 않겠어요? 인도 사람은 주인인 캐리스포드 씨에게 세라를 소개했어요. 주인님께서 늘 가엾게 여기시던 그 아가씨가 왔습니다. 옆집 주인인 캐리스포드 씨는 세라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 녀석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선물은 잘 받았나요? 아저씨가 저에게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보내셨군요. 세라는 그동안의 일이 고마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꼬마 아가씨의 이름이 뭔가요? 저는 세라 크루라고 해요. 저희 아빠는 랄프 크루 데이였는데 인도에서 돌아가셨어요. 보자, 갑자기 게리스포드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네가 세라구나, 세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난 네 아빠와 함께 일했던 친구란다. 게리스포드 씨는 세라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세라야, 네 아버지는 열병으로 돌아가셨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지. 이제 그 재산은 모두 네 거야.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잘 돌봐주마. 그 후 세라는 게리스포드 씨의 돌봄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